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27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2-3-02 가부개혁을 추진하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가부개혁 내용이 얘들아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고 외워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궁극기무처 설치와 제1차 개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상으로는 어떤 시기냐면은 여전히 동학농민운동이 국내에서는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1차 봉기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동학농민군이 전주선까지 점령하니까 조선 정부가 청나라한테 도움 요청했는데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까지 들어와 버리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얼른 농민군이랑 화해를 하죠. 그걸 바로 우리 전주화약이라고 한다고 배웠었어. 그래서 농민군 같은 경우에는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농민군은 각 전라도 지방에다가 집강소 설치해서 패전개혁안 실시했다고 우리 배웠고요. 그럼 조선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 조선 정부는 이 전주화약 자체가 앞으로 국가를 조금 바꿔보겠다, 개혁해보겠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이제 농민군과 화해를 한 거였잖아. 그래서 조선 정부도 이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농민군이 전라도에서 개혁을 하면 조선 정부는 서울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할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교정청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설치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전주화약 체결 이후에 개혁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일본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청나라한테 먼저 시비 터가지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1894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독자적인 개혁은 못하는 거죠.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렸으니까.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흥선대원군이랑 손을 잡고요. 이 흥선대원군을 앞세워서 이 김홍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출범합니다. 내각은 여러분들 이전에도 배운 적 있었는데 여러 관리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여러 신하들, 관리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데 이 김홍집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고, 그 얼굴마담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기무처라고 하는 개혁추진기구, 이 개혁추진기구가 설치가 되면서 이제 우리는 독자적으로 자발적으로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여러분들 가보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추진된 1894년이 가보년이었기 때문에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기무처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가보개혁은 여러분들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 궁극기무처가 등장하는 건 1차밖에 없어. 이거 기억해야 돼. 여기는 궁극기무처에서 회의하고 있는 신하들 모습을 그린 당시의 그림입니다. 자, 제1차 가보개혁, 궁극기무처가 중심이 돼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추진하는 개혁이라고 했어. 1894년 7월에 추진이 되고요. 먼저 정치적으로 무엇을 바꾸느냐? 원래 우리는 청나라가 연호를 쓰면은 그 연호를 받아다가 똑같이 썼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 청하고 좀 분리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리고 요거를 추진하게 한 게 일본이잖아.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이 청나라 연호 갖다 쓰고 이런 것도 다 꼴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를 하고요. 개국기년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국이 뭐냐면 국가가 열린 때, 국가가 처음 건국된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야? 1392년이지. 이때를 기준연도로 삼아가지고 연도를 세겠다. 그러면 1894년은 조선이 건국된 지 503년째 되는 해니까 제1차 가보개혁 때 1894년을 이제는 개국기년 503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1895년은 개국기년 504년, 이렇게 조선이 건국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연도를 세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청나라 연호 안 쓰는 거야. 자, 그리고 궁내부라고 하는 거 설치를 합니다. 궁내부, 궁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궁궐이란 뜻이잖아. 궁궐과 관련된 거, 궁궐 누가 살아? 왕족이 살겠지. 왕실이 살 거 아니야. 자, 즉 요거는 궁내부는 왕족들과 관련된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이야. 그래서 왕실과 왕족과 관련된 일들, 예를 들면은 왕족 누가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이런 거와 국가 행정 전반적인 걸 관리하는 거, 이 정부의 사무,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국내부를 설치한 거야. 왜냐하면
왕족 중에 민씨 세력이라든가 명성황후 이런 민씨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종래 전주 이씨 집안이라든가 이런 애들 중에서 힘 조금 키웠다 하면은 정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고종 황제 같은 경우에도 왕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구강권이 너무 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야, 앞으로는 정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실 일은 너네 국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해 이런 식으로 딱 이 구강권 제한하려고 만든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제 왕 밑에는 국내부가 있고 의정부는 말 그대로 행정 관리를 하고 국내부는 왕실 업무 관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여러분들 원래 6조가 있었잖아. 근데 그 6조를 8개로 더 쪼개버려. 그리고 조라고 안 하고 아문이라고 붙입니다. 이제 의정부 밑에는 의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하면은 실제적으로 행정 업무 담당하는 8개의 부서라고 생각하면 돼. 8개의 아문이 생깁니다. 자, 내무아문, 외무아문, 탁지아문, 법무아문, 항무아문, 공무아문, 군무아문, 농상아문이라고 하는데 뭐 내무아문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들 인사와 관련된 거, 외무는 외교와 관련된 거, 탁지는 돈, 재정과 관련된 거, 법무는 법, 항무는 교육, 공무는 그 건축이라든가 건설, 군무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제도, 국방, 그리고 농상은 농업과 상업 이런 거 관리하는 기관으로 6조를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경무청을 설치를 해서 근대적인 경찰제도 도입을 하는데요. 경무청은 여러분들 지금의 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과거제도를 폐지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과거 시험을 3년마다 한 번씩 조선에서는 실시를 했었잖아. 문과, 무과, 작과 있었고요. 근데 이제 과거제를 폐지를 하고 각 기관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뽑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뀝니다. 과거제 이제 없어진 거야. 자,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여러분 학습지에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거거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좀 외워놔야 돼. 이거 나오면은 1차 가보개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1차 가보개혁 때 경제적인 모습도 한번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개혁을 했느냐. 아까 파라문 중에 탁지하문, 돈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지. 이 탁지하문으로 재정, 돈과 관련된 모든 행정을 일어나 합쳐버립니다. 일원, 하나로 한다라는 뜻이야. 자, 옛날에는 돈과 관련된 기관이 되게 여러 군데에 있어서 국가의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 데가 일괄적으로 보이지 않았어. 이제 국가 관련된 왕실이든 아니면 바깥이든 어디든 간에 조선의 돈은 무조건 탁지하문에서 전부 다 일원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도 돈이 필요하면 이제 탁지하문에다가 달라고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 좀 깨끗하게. 그리고 조세는 여러분들 세금이죠. 전세, 공납, 역 이런 것들 이제는 뭐 쌀이나 뭐 돈이나 쌀이나 배나 아니면 군포 이런 거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금납하. 금은 여러분들 돈이란 뜻이에요. 돈으로 납부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야. 화는 뭐 될 화자거든. 즉 조세는 전부 다 돈으로 납부하게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발행하는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은본위 화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본위는 여러분들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은을 기준으로 화폐를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조선이 1억 원어치 은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조선은 1억 원어치만 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거야. 은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화폐를 은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바꿀 수 있어. 즉 은이 모든 거에 기준이 되고 화폐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은본위 화폐 제도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금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이 돈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금으로 보장해주는 화폐 제도는 뭐라고 하겠어? 금본위 화폐 제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자, 이건 좀 알아두세요. 조세의 금납하랑 은본위 화폐 제도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사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이게 얘들아 가보개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동학농민운동 때 그 농민군들이 요구했던 그런 것들도 여기 일부 반영이 돼 있어. 자, 먼저 보시면 제1차 가보개혁 때 드디어 법적으로 여러분들 조선에서 신분제가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요. 이제 사람들은 신분의 구별이 없어졌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노비제가 폐지가 됩니다. 노비라고 했던 사람들 이제 전부 다 해방시켜줘요. 전부 다 해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조혼은 조가 이를 조자야. 이를. 그러니까 빠르다는 뜻이거든. 이르다, 빠르다, 빠를 조자야. 빨리
혼이 나는 거. 당시에 조선의 여자애들 빠르면 막 10살, 12살, 막 14살 이런 때 결혼을 했단 말이야. 그거 금지시킵니다. 조혼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여자야. 남편이 죽었거나 해가지고. 근데 당시에 조선은 과부들은 재혼을 못하게 했어. 근데 과부의 재가는 재혼이랑 같은 말입니다. 과부도 이제 재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문하는 거, 그리고 연좌제, 아빠가 죄를 지으면 아들까지 같이 처벌받고, 아들이 죄를 지으면 아빠까지 같이 처벌받고, 이렇게 연결해서 죄를 받는 거 연좌제라고 하거든. 이런 것도 전부 다 폐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조선이 변하게 됩니다. 요거는 얘들아, 특히 선생님이 빨간 글씨 해놓은 건 무조건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몇 차 가보게요? 1차 가보게요. 기억하셔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대원군의 실각과 제2차 개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가보개혁 말을 하는 거예요. 제2차 가보개혁의 배경을 먼저 보면, 제1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청일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선이 이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궁극기무처에서 제1차 가보개혁 하는 거를 제대로 막 간섭을 하진 못했어. 하나하나 간섭하진 못했는데, 이 제2차 가보개혁 때부터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조금 우세해지니까,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제1차 때 흥선대원군이 이제 얼굴마담으로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딱히 도움이 안 돼.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축출해버리고요. 쫓아내버리고, 김홍집 그리고 박영효라고 하는 일본의 굉장히 우호적인 이 두 인물을 동시에 세우는 거 연립이라고 해요. 동시에 세우는 내각을 수립을 해가지고 제2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궁극기무처가 폐지돼요. 궁극기무처가 폐지된다는 거, 제2차 가보개혁 때는 여러분들 따로 그냥 개혁기구 없이 그냥 이 연립 내각에서 알아서 이제 했다는 거야. 즉 궁극기무처 나오면 무조건 제1차 가보개혁이고, 제2차 가보개혁 때는 궁극기무처 없어요. 자, 그러면 제2차 가보개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12월의 일이고요. 자, 먼저 정치적인 개혁 내용을 보면, 제2차 가보개혁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시작과 거의 동시에 고종이 이제 국정개혁, 그 국가의 정치를 개혁할 때 기본적인 방향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걸 여러분 어려운 말로 홍범14조라고 해. 홍범14조, 국정개혁의 기본 강령, 기본적인 그 방향이야. 이거를 반포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제2차 가보개혁 추진하는데, 홍범14조 내용 한번 볼게. 먼저 첫 번째, 청국에 의존하는 관념을 버리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청나라에 이제 의존하지 않겠다. 친청정권 하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하여 서로 뒤섞이는 것을 금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1차 때 왕실사무 관리하기 위해서 국내부 설치했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6번, 인민의 조세는 사람들의 세금 내는 건 모두 법령이 정한 그 법에 따르며 명목을 더하여 말도 안 되는 이름 붙여가지고 징수하는 거 이제 금하겠다, 금지하겠다. 자, 14번, 문벌 및 지벌에 구애되지 말고. 문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벌은 여러분들 지금으로 따지면 같은 지역인 사람들 끌어주고 이러는 거 있지. 지연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들. 이거에 구애되지 말고, 이거에 흔들리지 말고, 선비를 두루 구하여 괜찮은 양반들 두루 구해서, 양반이라기보단 괜찮은 능력 있는 인재들 두루 구해서 인재를 등용하자. 이렇게 요런 내용으로 앞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고종의 그 개혁 내용,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각제를 도입을 해서 왕이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사무 같은 경우에는 신하들, 즉 관리들이 함께 모인 내각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가일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라문, 제1차 가보개혁 때 6조를 파라문으로 바꿨잖아. 근데 제2차 때는 파라문을 또 7개로 축소해 7부로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여러분들 지방행정구역 8도로 나누어져 있었죠.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 제2차 가보개혁 때는 23부로 개편을 해.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행정구역을 나눠버립니다. 자, 그리고 제2차 가보개혁 때 재판소를 설치해서 재판권을 단일화를 하는데, 이전에는 각 지역마다 수령들이 있었잖아. 지방간 수령들이 재판까지 알아서 다 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 현재 봐봐. 나주시장이 재판까지 해주니? 아니잖아. 이제는 재판은 어디 가서 하는 거야? 법원 가서 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이제
지방관들이 조선에서 이전에는 지방관들이 재판했었는데 이제 재판권은 전부 다 판사한테 넘겨버린 거야. 재판소를 설치를 해서. 재판소는 지금의 대법원, 법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가보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소가 설치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건 재판관들 이런 모습들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제2차 가보개혁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 홍범14조 요거 나오면 제2차라는 거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경제에서는 근대적인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냥 돈을 막무가내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부터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남은 돈 어떻게 쓸지까지 하나하나 이제 마치 지금의 예산제도처럼 바꾼다는 소리야.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조선 때 이 제2차 가보개혁 전까지만 해도 국가에서는 비단이랑 어물, 즉 그 물고기나 수산물들, 종이, 모시, 명주, 면포 그 옷감 요런 것들은 정부에서 허가받은 유기전이라는 사람들밖에 못 팔았어. 근데 이제 요거를 폐지해 버립니다. 아무나 물건 다 팔 수 있게끔 유기전 폐지하고요. 그리고 공납제는 여러분들 특산물 바치는 거 있죠. 특산물 바치는 공납제 폐지해버려. 특산물 돈으로 바치든 뭘로 바치든 이제 공납제는 안 하겠다라고 이제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에서 여러분들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이제 마련이 된다는 건데 교육으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문서를 반포했다 이런 뜻이야. 자, 교육입국조서 내용을 한번 보면 교육은 국가를 지키는 근본이니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기를 것이다. 왕실의 안정과 국가의 부강은 조선 사람의 교육에 달려있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근대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다. 뭐 성균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전에 뭐 서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뭐 그걸 폐지시킨다는 소리는 아니야. 근데 근대적으로 마치 서양에서 하듯이 그런 교육제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그런 학교들을 새로운 근대적인 학교를 만들 거면은 누가 필요하겠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그 학교에서 일한 선생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교사를 기르는 거 얘들아 사범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얘들아 한성 서울 같은 말이야. 서울의 사범학교 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사범학교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는 등 한성 사범학교 관제라고 합니다. 앞으로 근대적으로 교육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이제 제2차 가보개혁 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교육입국조서도 별표, 이거 제2차 가보개혁 때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 명성황후 피살과 제3차 개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2차 가보개혁도 역시나 청일전쟁 중에 이제 계속 조선 내부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던 개혁이었거든. 근데 결국엔 청일전쟁 누가 승리했다고 했어? 청일전쟁은 여러분들 일본이 승리를 했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청과 일본 사이에서는 어떤 조약이 체결됐었지?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됐었지. 시모노세키. 커처럼 보이네? 세키야?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돼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랑 타이완 요거 땅 떼줬잖아. 할양해줬잖아. 근데 요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당시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뭐 했어? 삼국 간섭했지. 삼국 간섭해가지고 야 일본 너네 청나라한테 다시 랴오둥반도 여기 돌려줘 라고 하잖아.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세력이 조금 약해집니다. 많이는 아니고 조금 약해져.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다 봤던 당시 고종과 명성황후가 이거 봐라. 지금 일본이 우리 잡아먹으려고 수쓰는 것 같은데 러프독이 뭐라고 하니까 깨갱하네? 그러면 우린 앞으로 러시아에 붙어야겠다.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에게 붙는 친러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친러 정책을 추진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똥줄 타겠지. 우리가 어떻게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간신히 조선에 대한 그런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이 삼국 간섭 때문에 다시 뺏기게 되다니. 그리고 저 고종과 명성황후 친러 정책 추진하다니.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조선에 대한 주도권 잡으려면 저 친러 정책 추진하면서 고종한테 계속 바람 넣고 있는 저 명성황후 없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일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1895년에 있었던
이 1895년이 을미년이야. 을미년의 커다란 사건이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자, 을미사변은요, 여러분들 바로 일본에 의해서 우리 조선의 국모였던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가 살해당한 사건을 바로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짜는데 그 작전명 여우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작전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본 자객들 상당히 엘리트들이 많았어요. 이 일본 자객들 얘네들을 당시에 명성황후가 살고 있는 경복궁에 이제 오코루라고 하는 곳이 있어. 침실이야. 잠자는 곳인데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명성황후를 찾아내고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석유 부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시신도 남지 않았어. 그래서 명성황후는 여러분들 제대로 된 사진이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질까봐. 이 말이 되는 거니? 갑자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청와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통령 영부인을 죽였다고 생각해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당시에 일본이 얼마나 막무가내였고 개념이 없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나서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되고요. 이제 본인들과 굉장히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김웅직과 유길준 이 두 사람을 얼굴로 딱 내세워 놓고 굉장히 친일적인 내각을 구성한 다음에 제3차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개혁을 여러분들 제3차 개혁, 을미년이기 때문에 1895년이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하고요. 을미개혁의 내용을 보면 먼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음력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력 사용 안 하고요. 이제 양력을 사용합니다. 양력 태양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양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개국기년 썼던 거 이제 쓰지 않고요. 제1차 갑오개혁 때 개국기년 사용했었잖아.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어서 1895년은 건양 1년, 그 다음에 건양 2년 이렇게 자체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을미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원래 조선의 남자들 성인 남자들 성인이 되면 이렇게 상투를 틀었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신 신체의 일부라고 해서 함부로 자르지 않았어.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머리를 이제 깨끗하게 잘라라 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다가 강제로 머리를 자르고 사람들이 이제 막 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주신 내 신체를 이렇게 허락 없이 훼손을 하다니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동의 없이 단발령 실시하면서 이제 그 정도 본인도 이렇게 머리를 싹 잘라버리고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사람들도 머리를 자르는 이런 단발령이 실시가 됩니다. 굉장한 반발이 있어서 단발령은. 자, 방금 봤던 그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이런 정부의 개혁, 본인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의 이런 개혁들, 특히나 단발령 실시한 거, 그리고 을미사변, 일본이 우리의 국모를 죽인 거,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이거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 국가의 군사가 아니라 정의롭게 들고 일어난 일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병사 일으킨 거 의병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는데 이걸 여러분들 을미년에 일어난 의병이라고 해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을미의병이 왜 일어났냐? 정부 개혁과 단발령 실시와 을미사변 때문이야. 요거는 반드시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1896년에 1년 지나서는요, 여러분들 을미사변으로 인해서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너네가 고종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경복궁에 버젓이 일본 자객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국모를 죽였는데 그럼 본인은 못 죽이겠어? 자기들 수틀리면은 쟤네들은 나도 죽이겠다 라고 당연히 고종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덕수궁이라고 하는 그 궁궐이 또 있거든. 경복궁 말고 조선의 궁궐이 여러 개가 있어. 왕의 궁궐이. 이 덕수궁 뒤에 보면은 러시아 공사관이 있어. 러시아 공사관은 그 러시아랑 우리가 국교를 맺고 난 이후에 외교를 맺고 난 이후에 러시아의 외교관이 와가지고 관련 업무를 보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즉 러시아 외교관이 있는 곳이고요. 외교관이 있는 곳이고 이 러시아 공사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땅으로 취급이 돼서 여기를 침략한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고종은 지금 믿을 건 이제 일본은 못 믿으니까 러시아밖에 없다라고 해서 이제 새벽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몰래 덕수궁 뒷길 이용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자기 나라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면서 간 거야. 이거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모든 개혁은 중단이 되겠죠. 왕이 없으니까. 자,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한 사건을 여러분들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은요, 아는 러시아라는 뜻이야. 관은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 왕이 피신하는 걸 파천이라고 해. 어려운 말로 왕이 피신하는 것,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신했다라고 해서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 거죠. 자, 갈수록 조선은 이제 완전 외국 세력에게 계속 치이면서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약간 노답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